새벽 5시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강태옥 노인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78년을 살아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길고양이 밥그릇을 놓는 모습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재개발 안내판이 붙은 골목 어귀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주민이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구나. 가게 앞을 쓸고 간판을 닫고 냉장고 전원을 켜는 일상. 그에겐 이 모든 것이 평화였다. 아니, 평화라고 믿고 싶었다. 오래된 골목 담벼락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다. 하지만 강태옥에게 이 골목은 단순한 터전이 아니었다. 여기는 그가 선택한 마지막 은신처였다. 50년. 참 오래도 숨어 살았구나. 그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먼 과거로 떠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국경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었던 그 시간들. 지금은 모두 기억 속에만 남은 이야기들이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누가 봐도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이나 남았을까? 김치 떨어져 가는군. 오늘은 장을 봐야겠어. 그는 가게 계산대 밑에 숨겨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10,000원짜리와 함께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군복 차림의 남자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창길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진 속 또 다른 남자, 최창길. 한때는 생사를 함께한 동지였지만 지금은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다. 강태옥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천천히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평화로운 일상도 곧 끝이 날 것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평온하기를.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이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50년 동안 숨겨온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올 하루 말이다. 오후 2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 그들의 옷차림은 이 허름한 동네와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가 그 가게구나. 영감이 혼자 버티고 있다는? 네, 형님. 다른 주민들은 다 이사 갔는데 저 영감만 남았어요. 재호는 32살, 신흥 건달이었다. 재개발 구역의 권리금 장사와 불법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큰 조직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더욱 거만하게 만들었다. 영감, 재호가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강태옥은 가게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일? 별거 아니야. 이 가게 곧 우리 거야.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면 돼. 재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무심코 담배꽁초를 가게 앞에 던졌다. 그 순간 강태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담배 공초는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뭐? 이 영감이 지금 나한테 잔소리를? 형님, 그냥 가시죠. 노인네가 뭘 어쩌겠어요. 재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가래침을 바닥에 뱉었다. 영감, 듣고 있어. 일주일 안에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강태옥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재호가 뱉은 침과 담배꽁초를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재호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야, 씹을 게 따로 있지. 무시하냐?
강태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쥔 빗자루 자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젊은이들, 세상이 각박해도 예의는 지키며 사세요. 예? 하, 영감. 예의로 배 채우고 사냐? 돈이 최고야, 돈이! 재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강태옥의 얼굴에 던졌다. 바람에 날린 지폐들이 골목 바닥에 흩어졌다. 이것도 예의야. 받아 가져. 그 순간 강태옥의 눈에서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50년 전 적진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와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주워 가세요. 바람에 날아갈 거예요. 됐어, 영감. 기억해둬. 일주일이야. 재호 일행이 떠나간 후 강태옥은 혼자 남아 흩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돈을 짚는 순간 뇌리에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다. 30년 전 동일한 상황에서 그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 아직은 안 돼. 그날 저녁 동네 파출소에 민경 경찰이 순찰을 나왔다. 38살의 그는 이 골목을 10년째 담당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장난친 거예요. 민경은 강태옥을 존경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고 동네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저씨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민경 씨. 그런데 말이야. 강태옥은 잠시 망설였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목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민경이 떠난 후 강태옥은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언젠가는 모두 말해야 할 텐데.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1968년 휴전선 근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태옥과 최창길,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북파 공작원 백호 부대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모두들 어디로 갔을까? 1969년 겨울 마지막 작전에서 부대원 8명 중 살아남은 것은 강태옥과 최창길 뿐이었다. 그들은 적진에서 3일을 함께 버텼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하지만 그 후 20년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태옥은 조용히 사라져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했다. 반면 최창길은 전쟁 영웅 출신이라는 경력을 이용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점점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창길아, 우리가 그때 지키려던 게 뭐였지? 1995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최창길이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시기였다. 그날 최창길은 강태옥에게 제안했다. 함께 큰 사업을 하자고, 과거의 경력을 이용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태옥은 거절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 창길아,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최창길은 비웃었다.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줬냐고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존재 자체를 감추라고 한다고 분노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강태옥은 최창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궁금했다. 한때 형제 같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그때 함께 갔어야 했나? 강태옥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낮에 그를 위협했던 제호 뒤에 바로 그 최창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창길 역시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건드린 늙은 가게 주인이 바로 30년 전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재호는 2명의 부하와 함께 다시 강태옥의 가게를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생각이었다. 영감, 어제 내 말 들었지? 짐 싸고 있어.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그딴 거 없어. 오늘 당장 나가. 재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진열대의 과자 봉지들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형님,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나갈 거예요. 그만하세요. 강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재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부하일은 순간 뒷걸음질 쳤다. 그만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재호가 강태옥의 가슴팍을 밀쳤다. 그 순간이었다. 강태옥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재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동시에 발로 그의 다리를 걸었다. 재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 뭐야? 부하일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강태옥은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으며 무력화시켰다. 모든 일이 3초 만에 일어났다. 이 영감이 부하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강태옥의 눈이 번뜩였다. 50년 전 적의 무기를 감지하던 그 본능이 되살아났다. 움직이지 마. 강태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화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전사의 목소리였다. 너 뭐야? 대체 뭐야? 재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강태옥을 올려다봤다. 그가 본 것은 더 이상 78세의 노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의 중심,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자세.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재호와 부하들은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다. 차에 타기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재호는 여전히 손목을 주물렀다. 저 영감, 뭔가 이상해. 보통 노인이 아니야. 형님, 우리가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예요. 그 영감 말인데 좀 이상해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편 가게에 혼자 남은 강태옥은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50년 동안 꽁꽁 숨겨둔 본능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안 돼. 이에서는 안 돼.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에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강태옥은 알고 있었다. 한번 깨어난 과거는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각 도시 한복판의 고급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재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79세의 최창길이었다. 전화 속 재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그 영감의 이름이 강태옥이라고? 그날 밤 재호는 보스 명식을 만나러 갔다. 명식은 45세로 이 지역 재개발 사업과 불법 거래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재호야, 늙은이 하나 못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형님,
그 영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건드렸는데 순식간에. 순식간에 뭐 78살 할아버지가? 명식은 재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재호의 손목에 남은 멍과 부하들의 상처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로 그래? 네,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술이나 아니면 그때 명식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장님이었다. 명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명식아, 그 골목 가게 영감 이름이 강태옥이 맞나?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직접 가겠다. 전화가 끊어진 후 명식과 재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30년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최창길이 직접 나서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재호야, 그 영감. 혹시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같은 시각 강태옥은 가게 뒷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내고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상자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다. 10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백호 부대의 7번째 대원, 그것이 그의 과거 신분이었다. 문득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기척이었다. 벌써 왔나? 강태옥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가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호의 부하들과는 달랐다. 움직임이 훨씬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강태옥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확인만 하려는 것 같았다. 정찰이구나. 10분 후 남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강태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경 경찰이 순찰을 나왔을 때는 이미 골목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지나다니던 몇 안 되는 주민들도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민경은 강태옥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봐온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경 씨, 강태옥은 잠시 망설였다. 이 젊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와요. 민경이 떠난 후 강태옥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50년 전 그가 그랬듯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다. 그 순간 강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드디어 그 전화가 온 것을. 여보세요. 태호가, 나야, 창길이.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강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길이, 너구나. 30년 만이네, 태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최창길이었지만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평범하게 살았어. 아, 너는 나는 성공했지. 아주 많이. 그런데 태호가, 오늘 만나자. 강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 어디서? 내 가게 앞이야. 1시간 후에. 어떻게 알았지? 설마 찾아온 사람들 보스가 최창길? 온몸에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골목을 스쳐간 낯선 그림자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강태옥은 오래된 상자에서 하나의 물건을 더 꺼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최창길이 남기고 간 권총이었다. 그때 처음 또 선택해야 하는 건가? 정확히 1시간 후 검은 벤츠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분명히 최창길이었지만 강태옥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79세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 태호가, 창길아, 많이 변했구나.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어제 내 부하들을 때려눕힌 솜씨는 예전 그대로더군. 그 순간 강태옥은 깨달았다. 재호와 그 부하들이 최창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보낸 거였구나. 우연이었어. 이 골목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가게 주인이 강태옥이라는 거야.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최창길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당한 얘기를 듣고 확신했어. 백호 부대 강태옥, 내 전우 말이야. 전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아직도 그 일을 원망하는 거야? 30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되살아났다. 1995년 최창길이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강태옥은 최창길을 말렸다. 하지만 최창길은 듣지 않았고 결국 큰 사건에 휘말렸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쳤고 최창길은 강태옥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혼자 감옥에 갔지. 5년 동안 최창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깨달았어. 정인이 의린이 하는 건 배부른 소리라는 걸.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이 도시 재개발 사업의 30%를 내가 좌지우지해. 최창길은 명함을 꺼내 강태옥에게 건넸다. 대한건설 회장 최창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어. 나와 함께 일해. 내 실력이면 내 경호 팀장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거절한다. 왜? 아직도 그 고집 때문이야?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조용히. 최창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평범하게. 어제 내 부하들을 때려눕힌 게 평범한 노인이 하는 일이야? 그건 태호가, 넌 이미 선택했어. 평범한 삶은 끝났다고. 최창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씨가 계획대로 진행해. 그리고 조심해. 상대는 만만한 노인이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최창길은 마지막으로 강태옥을 바라봤다. 30년 전에 내가 나를 버렸듯이 이번엔 내가 널 버리겠어. 하지만 전우였던 정으로 24시간 주겠다. 이 골목에서 사라져. 만약 거절한다면 그땐 백호 부대 때 추억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최창길이 떠난 후 강태옥은 혼자 남아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날 밤 11시 강태옥은 잠들지 못하고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최창길이 준 24시간 중 이미 12시간이 지났다. 문득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경 경찰이 야간 순찰을 나온 것이었다. 아저씨, 이 늦은 시간에 왜 밖에 계세요? 잠이 안 와서요. 민경은 강태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깊은 고민에 잠긴 모습이었다. 아저씨, 정말 무슨 일 있으시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 골목에 와요. 민경 씨,
강태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에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요. 민경은 강태옥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저씨, 저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언젠가 돌아와요. 그때 강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창길이었다. 태호가 결정했어.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그런데 말이야. 내 주변에 경찰이 있더군. 혹시 신고할 생각이야? 강태옥은 놀라 민경을 바라봤다. 최창길이 이곳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 생각 없어. 그럼 그 경찰을 보내. 지금 당장. 강태옥은 전화를 끊고 민경에게 돌아섰다. 민경 씨,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아저씨, 뭔가 위험한 상황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강태옥의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민경이 놀랐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강태옥이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민경은 강태옥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저씨, 정말 위험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약속하세요. 민경이 떠난 후 강태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명식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고 모두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강태옥 씨,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은 끝났어요. 경찰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니까요. 명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강태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창길이 약속이 다르잖아. 그때 명식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창길의 전화였다. 네, 회장님. 계획 변경이다. 그를 데려와. 네, 데려오라고요? 30년 만에 만난 전우야. 마지막 대화는 제대로 해야지. 명식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순간 강태옥 주변으로 5명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태옥은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백호부대 7이 완전히 깨어났다. 첫 번째 부하의 팔을 잡아 던지고 두 번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세 번째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모든 일이 10초 만에 끝났다. 이럴 수가. 창길이에게 전해줘.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명식은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강태행은 혼자 남아 떨리는 손을 바라봤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가게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30년 전 백호부대 해체식에서 받은 훈장이었다. 창길아, 이제 정말로 끝을 보자. 새벽 3시 강태옥은 가게 뒷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30년 동안 마시지 않았던 술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술잔을 들며 떠오른 것은 1969년 겨울 마지막 작전의 기억이었다.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백호부대 8명 중 살아남은 것은 강태옥과 최창길 뿐이었다. 그때 최창길이 적의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강태옥은 그를 업고 3일 동안 적진을 헤맸다.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며 살아남았던 그 시간들. 그때 우리가 지키려던 게 뭐였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78세 노인의 거친 손에서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문득
1995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최창길이 불법 무기거래에 연루되었을 때 강태옥은 그를 말렸다. 창길아, 우리가 총을 든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지만 최창길은 비웃었다.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줬어. 영웅이라고 지켜세우더니 이제는 존재 자체를 감추라고 하잖아. 그때 강태옥이 한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우리는 의를 지켜야 해. 50년 전 그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였다. 하지만 지금 그 의가 그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잘못했나?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최창길이 거짓 증언을 부탁했을 때의 일이었다. 태호가, 너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 그때 무기거래 현장에 내가 없었다고 증언해줘. 하지만 넌 거기 있었잖아. 증거는 없어. 네, 증언만 있으면 돼. 거짓말은 할 수 없어. 그때 최창길의 표정이 변했다. 30년 전 우정이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전우정 때문에 더욱 거짓말할 수 없어. 그 말에 최창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강태옥은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 잔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가 그를 버린 거야? 아니면 그가 나를 버린 거야? 30년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었다. 정의를 지키려 했던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친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 문득 지난 1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민경 경찰, 동네 주민들, 그리고 매일 밥을 주던 길고양이들까지. 나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다. 과거를 묻고 조용히 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과거는 그를 찾아왔다. 강태옥은 깨진 잔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창길아, 우리 둘 다 길을 잃었구나. 그때 밖에서 길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더 슬픈 울음소리였다. 강태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얘들아, 이해 안 해. 아저씨가 곧 여기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길고양이들은 그의 발치에서 야옹거렸다. 마치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고마웠어. 강태옥은 마지막으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동지들아, 내가 곧 갈게. 그는 백호 부대에서 함께했던 전사들을 떠올렸다.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들. 혹시 그들이 지금 자신을 보고 있을까? 내가 옳은 길을 걸었나? 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쳤을 뿐이다. 새벽 6시 강태옥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골목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민경 경찰이 평소보다 일찍 순찰을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따라온 수사팀원들과 함께였다. 여기입니다. 어젯밤에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던 곳이요. CCTV 확인해봤나? 네. 그런데 이상한 게 78세 노인 혼자서 5명을 제압했어요. 수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78세가? 그때 강태옥이 가게에서 나왔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민경 씨, 이렇게 일찍. 아저씨, 어젯밤 일에 대해 조사가 있어요. 수사팀장이 강태옥을 자세히 관찰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서 있는 자세와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강태옥 씨, 어젯밤 이곳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목격하신 바가 있나요? 강태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요? 5명을 제압한 건 저예요. 수사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78세 노인의 고백을 믿기 어려웠다. 농담하시는 건가요? 저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강태옥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백호부대 007호 강태옥입니다. 수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호부대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60-70년대 북파 공작원들 중에서도 최정예였다. 이런, 정말입니까? 아저씨, 그럼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평범하게, 조용히. 그때 강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창길이었다. 태호가 경찰에게 신분을 밝혔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큰 실수를 했어. 수사팀장이 강태옥에게 손짓을 했다. 통화를 스피커로 돌리라는 신호였다. 무슨 실수?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하면 내 사업에 방해가 돼. 그럴 순 없지. 그때 최창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태호가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특히 그 젊은 경찰. 뭐라고? 10분 후에 그 골목에 내 사람들이 갈 거야. 경찰들을 데리고 즉시 그곳을 떠나. 창길아, 민간인들은 건드리지 마. 그럼 너라도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진 후 수사팀장이 급하게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백업 요청합니다. 아저씨,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백호부대 008호 최창길입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5대나 되었다. 모두 대피. 하지만 강태옥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요. 도망가면 더 큰 일이 생겨요. 아저씨, 민경 씨, 제가 30년 동안 숨어 산 이유를 알겠어요. 강태옥이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백호부대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저와 최창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어요. 작전 중에 말이에요. 그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강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죽은 건 최창길의 배신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1969년 겨울 마지막 작전에서 최창길이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줬어요. 돈을 받고.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었다. 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래도 전우였거든요. 함께 죽을 뻔했던. 강태옥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때도 지금도 최창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강태옥의 고백을 들은 수사팀장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30분 후 특수부대와 함께 대규모 수사팀이 골목에 도착했다. 강태옥 씨, 최창길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후 2시 최창길의 본사에서 체포작전이 시작되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거대한 불법 조직망이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녁 6시 최창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에 따라갔다고 했다. 아저씨, 끝났어요. 이제 안전하세요. 정말 끝난 건가요? 강태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최창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백호부대 사건부터 최근의 불법 사업까지 모두 자백했어요. 그럴 리가. 창길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최창길의 회사에서 발견된 문서들, 그리고 그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일주일 후 골목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재개발 계획도 중단되었고 강태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 이제 정말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 걸까요?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태옥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더욱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다. 아저씨가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강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창길아, 이제 우리 모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태옥은 가게 앞에서 길고양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얘들아, 어디 갔지? 10년 동안 매일 같이 밥을 주던 길고양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 이상했지만 강태옥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후에 민경이 찾아왔을 때도 평소와 같았다. 아저씨, 최창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책임져야죠. 하지만 그때 민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사팀장으로부터 온 긴급 전화였다. 네, 팀장님. 민경, 큰일 났어. 최창길이 도망쳤어. 뭐라고요? 호송 중에 계획된 탈출이었어. 내부에 그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옥은 그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장길이가 도망쳤군요. 아저씨, 어떻게?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강태옥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장길이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위기에 빠지면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두죠. 그 순간 강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창길이었다. 태호가 잘 지냈어? 장길아, 놀랐지?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줄 알았어? 최창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일주일 동안 편히 쉬었으니까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가 직접 나를 찾아와. 30년 전처럼 둘이서 끝을 보자. 강태옥은 민경을 바라봤다. 젊은 경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장소는 내가 잘 아는 곳이야. 1969년 겨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그곳. 휴전선 근처에 폐허가 된 초소. 50년 전 백호 부대의 마지막 작전지였다. 오늘 밤 12시, 혼자 와. 경찰을 데려오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강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간의 평화는 거짓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11시 강태옥은 혼자 휴전선 근처로 향했다. 50년 전 백호 부대가 마지막 작전을 펼쳤던 그 장소였다. 폐허가 된 초소 앞에서 최창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79세의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왔구나, 태호가. 장길아, 이제 정말 끝내자. 두 사람은 50년 전과 같은 자리에 마주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지가 아닌 적으로서 태호가 마지막으로 묻겠어. 1969년 겨울, 정말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해. 증거를 봤어. 내가 적에게 돈을 받았다는. 하하하. 최창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 속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태호가 내가 본 그 증거 누가 만든 줄 알아? 뭐라고? 바로 너야. 내가 만든 거야.
강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1969년 겨울 적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준 건 너였어. 충격적인 말이었다. 강태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왜? 기억 안 나. 내가 적의 고문에 못 견뎌서 모든 걸 불었잖아. 최창길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들어봐. 50년 전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적의 고문을 받으며 백호 부대의 위치를 말하는 강태옥의 목소리였다. 제발 그만해. 초소는 북쪽 계곡에, 동지들은 8명이야.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50년 전에 조작이 가능했겠어? 강태옥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적에게 잡혔을 때 3일간의 고문,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부른 다음 날, 우리 동지 6명이 죽었어. 나만 간신히 살아남았지. 그럼 내가 하지만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고문을 견디지 못한 걸 이해했거든. 최창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 나는 기억을 지웠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거짓 기억을 만들었어. 내가 배신자라는. 강태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전에도 그랬어. 내가 불법 무기 거래를 한다고? 웃기지 마. 난 내가 만든 가짜 증거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감옥에 간 거는 내 거짓 증언 때문이야. 내가 현장에 있었다고 했잖아. 진실은 정반대였다. 최창길은 누명을 쓴 것이었고 강태옥은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배신했던 것이다. 5년 동안 감옥에서 생각했어. 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까? 창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태옥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야 알았어. 내가 트라우마로 기억을 조작했다는 걸. 최창길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어. 내가 진실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재개발도, 제오도, 심지어 내 체포와 탈출까지도. 모든 게 내가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연출이었어. 강태옥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50년 동안 정의를 지킨다고 믿었던 이 손이 사실은 나는 괴물이었구나. 아니야. 넌 희생자야. 우리 둘 다. 최창길이 강태옥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진짜로 끝이야. 50년간의 악몽이. 창길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우리가 지키려던 것을 기억해. 평화야. 진짜 평화. 두 늙은 전사는 5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아팠다. 새벽 5시 강태옥은 혼자 골목으로 돌아왔다. 최창길과의 마지막 대화는 끝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얘들아, 아저씨가 돌아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강태옥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백호 부대의 사진들, 훈장, 그리고 50년간 간직했던 거짓 기억들까지.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오전 8시 민경이 순찰을 나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아저씨, 밤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다고요. 미안해요, 민경 씨. 마지막 일을 처리하러 갔었어요. 최창길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민경은 강태옥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경이 떠난 후 강태옥은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에 동네 주민 몇 명이 찾아왔다. 재개발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주민들이 떠난 후 강태옥은 다시 홀로 남았다. 그는 가게 한 구석에서 오래된 빗자루를 꺼내들었다. 5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그리고 어제까지처럼 그는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과거의 무게가 사라진 빗자루는 더없이 가벼웠다. 저녁이 되어서야 길고양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고양이들은 평소처럼 그의 발치에서 야옹거렸다. 강태옥은 미소를 지으며 밥을 가져왔다. 그날 밤 강태옥은 오래간만에 깊게 잠들었다. 악몽도 과거의 환영도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였다. 새로운 하루구나. 골목 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다. 강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가 50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민경이 순찰을 나왔을 때 강태옥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경 씨. 아저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인사에는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이웃 간의 따뜻한 인사일 뿐이었다. 강태옥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다. 백발의 78세 노인,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으로서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진짜 평화가. 창길아, 이제 정말로 쉴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백발 노인을 건드린 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평화였다. 강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채로. 그리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조용함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정, 용서, 그리고 사랑 말이죠.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